이 경찰이 조폭들을 조지기로 해요. 이 조폭의 라이벌인 사채업자들을 지원을 해서 둘이 싸우게 하죠. 그게 바로 EEJ 전술이죠. 그런데 이 경찰 말을 잘 듣던 사채업자들이 갑자기 너무 커요. 그리고 정부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경찰청까지 테러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헤즈볼라, 하마스, 알카에다, 유일신과 성전, 보코하람, 알샤바브, 그리고 IS라고 불리는 다이시까지. 국제뉴스를 보다 보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름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극단주의 단체 또는 이슬람 폭력단체, 테러단체로 불리는 단체들의 이름이죠. 중동에는 왜 이렇게 극단주의 단체들이 많은 걸까요? 그리고 이들은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중동의 역사와 연결 지어서 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대해 아는 척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는요, 코란과 하디스 같은 이슬람 경전의 구절과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면서 타락한 서구 사회는 물론 변질된 무슬림 사회를 뒤엎거나 변화시키려는 급진적인 사상운동 이라는 뜻이래요. 원래 종교적인 원리주의, 근본주의가 문제가 된 건 19세기 기독교 세계였습니다. 성서의 완벽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등을 부정하는 성서 비판학이 유행을 하면서 기독교 근본 교리를 지키기 위한 과도한 반응으로 기독교 원리주의가 기승을 부렸죠. 참고로 이 근본주의와 원리주의란 말은요, 둘 다 영어로 펀더멘털리즘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라서 그냥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원리주의와 근본주의란 말을 그냥 근본주의로 퉁치겠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의 이슬람 학자인 윌리엄 몽고메리 와트가 이슬람 근본주의와 근대화라는 책에서 이슬람 근본주의란 말을 처음 썼어요. 그리고 영국 정부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와 극단주의라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통용되기 시작했죠. 영국 대법원에서는요,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의 익스트리미즘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슬람교를 급진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리고 이슬람의 이름으로 테러리즘과 성범죄, 암살을 저지르는 것이라고요. 여기서 테러리즘과 범죄를 반대한다면 이슬람 근본주의로 정의되죠. 이슬람 교리를 심하게 사랑한다 싶으면 근본주의, 그리고 테러와 인권 범죄까지 저지른다 싶으면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으로 보면 되겠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근본주의를 따르는 나라지만 이슬람 근본주의를 따르는 알카에다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다 라고 구별하면 됩니다. 물론 근본주의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가 많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기는 하죠. 서론이 길었죠. 하지만 이건 서론에 불과합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와 극단주의를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기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비무슬림을 해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이며 나를 해치는 자는 하나님을 해치는 자이다. 정말 평화로운 말이죠. 하지만 너희가 전쟁에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목을 자르라. 이 말은 너무 무섭죠. 이 두 말은 모두 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모순적인 말들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무함마드 시대 초기에는 기독교와 유대교 등과 공존하는 온화한 이슬람 세계를 구상했대요. 그러나 이게 좌절되고 무함마드의 사상이 정복전쟁 위주로 과격하게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말들 중에 앞에 말에서 뒤에 말로 말이, 즉 교리가 바뀌는 교체, 대체라는 말을 이슬람에서는 나스흐라고 합니다. 나스크라고도 부르죠. 그러나 아까 말했던 그 두 말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스흐 하는 건 극단주의자들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갑자기 왜 하는 거냐? 정통 칼리프 시대부터 시작된 이슬람 제국의 정복 전쟁은요, 20세기, 21세기 이슬람 극단주의의 두 가지 여지를 남겨줍니다. 첫 번째는 앞에 아까 말한 이 나스흐입니다. 정복전쟁의 명분 때문에 극단적인 교리가 조금씩 추가되면서 지금의 극단주의에 영향을 미친 거죠. 두 번째는 제국의 향수입니다. 지구 역사상 종교로 제국을 만든 건 이슬람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기독교도 초기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다가 사회적으로 퍼지면서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잖아요. 힌두교도 믿는 사람은 많은데 민족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고립돼 있고요. 불교도 많은 곳으로 퍼졌지만 불교가 제국을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불교가 제국의 종교가 된 거죠. 그러나 이슬람은 이슬람만으로
이슬람이라는 종교만으로 다민족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현실이 힘들만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을 왜곡해서 추구하는 이 수구적 사상이 고개를 듭니다. 프랑스의 현실 비판적인 수구 세력은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국을 그리워하고, 독일의 현실 비판적인 수구 세력은 히틀러 시절의 나치 제국을 그리워하며 네오나치가 되죠. 마찬가지로 중동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수구 세력은 찬란했던 이슬람 제국을 그리워하고, 교리도 과거처럼 전통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하자는 움직임이 커지는 거죠. 그럼 이슬람 극단주의의 역사적 뿌리는 누구로 볼까요? 이전 시간에 들었던 분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무함마드의 후계자인 4대 칼리프 알리의 편에 섰다가 알리에게서 팍 차고 나간 자들, 누구였죠? 바로 7세기에 이 하와리지파를 이슬람 극단주의의 시조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적이고 개혁적인데 조금 과격했던 그분들, 3대 칼리프인 우스만이 코란의 길에서 벗어났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슬람 신정 정치를 진지하게 구성했고요. 이슬람 기준으로 대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그 어떠한 신자들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번 이슬람을 배교한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죽어야 한다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의 시조라고 할 만하죠. 그리고 사우디에서 믿는 가장 보수적인 수니파의 법학파는 한발리 법학파죠. 한발리 법학파의 시조인 아흐마드 이븐 한발과 그 추종자들을 이슬람 극단주의의 시조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발리 법학파는 이슬람 성법인 샤리아를 가장 보수적이고 편협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븐 한발도 살아있었을 때는 평생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발리 법학파 신자들도 자신들의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폭력 행위를 일삼는 것 때문에 악명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40여 권에 달하는 이슬람 역사서를 저술한 당대 최고의 석학인 아타바리는 923년 한발리 법학파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한발리 법학파 신자들에게 자신의 집에서 매장당해서 살해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극단주의의 시조로 불만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약간 이슬람 극단주의에 영향을 준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현재 이슬람 극단주의의 직계 조상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흥기를 맞이하던 이슬람의 황금제국 아바스 왕조는 1258년 멸망했습니다. 누구한테? 몽골 제국한테. 몽골 제국이 이슬람 세계에 쳐들어와서 무슬림들이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이슬람 근본주의 사상이 제대로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14세기 맘루크 왕자의 한발리 법학파 신학자 중 한 명이었던 이븐 타이미아입니다. 당시 이슬람권의 나라들이 몽골의 침입을 받고 무너진 이유는 이슬람이 올바른 길, 이슬람 근본주의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요.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뜻의 지하드 개념을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개념에서 공격적이고 신앙 포교적인 전쟁으로 해석을 하고요. 종교 당국자의 허락 없이도 개인적인 지하드, 성전 명목의 폭력 행위가 가능하다라는 교리를 주장해요. 그리고 샤리아도 가혹하고 보다 자비 없이 적용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지 순례까지 비판을 하면서 이 사람도 일생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고 결국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의 아버지가 18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와하비즘의 창시자, 1703년에 태어나서 90세 가까이 살아서 18세기를 거의 다 산 이슬람 신학자, 누굴까요? 무하마드 빈 압둘 와하브입니다. 아까 말한 이븐 타이미아의 사상이 와하브에게는 직접 이어집니다. 이슬람 지도자와 교리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 그리고 비무슬림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 그리고 우상숭배 금지, 그리고 가혹한 여성 차별 등이 대표적인 와하브파의 이념이었죠. 그런데 와하브의 역사적인 의미는 단순히 어떤 그 교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그의 정치적인 파트너가 문제였습니다. 사실 와하브는 그냥 이슬람 근본주의 학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사우드 가문과 손을 잡은 게 중요해져요.
18세기 당시에 아라비아 사막에 있던 작은 가문이었던 사우드 가문에게는 강력한 사상적인 명분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와하브에게는 자신의 주장을 지원하는 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서로의 손을 잡은 것은 충분히 윈윈이었죠. 당시 이슬람은 막상 지역마다 스타일이 다 달랐어요. 특히 선진화된 도시 지역에서는 오늘날의 편견으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우드 가문이 이슬람의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점령지에서 폭력적인 샤리아와 이슬람 근본주의를 강요하고 그 당시에 주류 이슬람을 비판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사우드 가문이 약간 IS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이집트 총독이었던 무함마드 알리 파샤와 그 아들인 이브라임 파샤는 사우드 가문의 군대를 물리치고 진압하면서 사우드 가문의 지도자인 이븐 사우드의 손자를 생포하고 이스탄불에서 참수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1차 세계대전이 갑자기 일어나네? 그리고 중동의 제국인 오스만 제국이 망하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서 권력 공백 상태가 일어나네? 결국 사우드 가문이 다시 나라를 일으켜서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고 1932년 와하브 8을 이념으로 하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1930년대 40년대 갑자기 아랍에서 기름이 나오네? 갑자기 꽁돈이 생기네?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의 쩐주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런데 알카이드랑 IS 얘기는 그 언제 나오는 거야? 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테러와 소수자 박해를 보면 서구의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항해서 아랍 민족 국가들이 연대하자. 대표적인 게 무슬림 형제단이겠죠. 이름은 참 잘 지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사상적인 뿌리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계보에 대해서 중동의 현대사와 맞물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다 보면 쟤들도 테러 단체로 봐야 하나? 라는 단체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슬람 근본주의를 지향하는 단체들로 뭉뚱그려서 국제 뉴스에 자주 나오는 단체들을 다뤄볼까 해요. 이건 저만의 개인적인 해석인데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는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세대는요, 현대 이슬람 극단주의의 시작입니다. 중동의 각 나라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하고 중동에서 이스라엘 분쟁이 시작되면서 만들어지는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를 1세대로 묶으려고 합니다. 1920년대부터 한 70년대까지로 잡으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고 중동의 나라들은 독립할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나라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사상적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경쟁 상대는요, 바로 이슬람 근본주의와 아랍 사회주의와의 경쟁입니다. 퉁쳐서 말하면 좌파와 우파의 경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대통령이 우익 독립 세력을 대표했고 여운형 선생님 등이 좌익 세력을 대표했잖아요. 20세기 초중반의 중동도 분위기가 비슷했어요. 하지만 독특한 부분은 이 아랍 사회주의는 좌파인데요, 희한하게 아랍 이 민족주의랑 같이 엮입니다. 서구의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항해서 나라의 산업을 국유화하는 국가 사회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아랍 민족 국가들이 연대하자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나라로는 나세르가 이끄는 이집트가 아랍 민족주의, 아랍 사회주의의 맹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근본주의는 1편에서 말한 것처럼 다시 이슬람 시대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해요. 대표적인 나라로는 사우드 가문이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 근본주의의 맹주죠. 이 말을 갑자기 왜 또 하냐? 아니 작가 형님, 그 장난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왜냐? 현대 이슬람 근본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무슬림 형제단이 아랍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맹주 국가인 이집트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사회운동가 하산 알 반나는 1920년대 초 터키에서 아타튀르크가 세속주의 정권을 만든 것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1928년 이집트에서 무슬림 형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1940년대 이슬람 운동이 성장하면서 팔레스타인, 시리아 같은 주변 지역으로도 확산됐죠. 무슬림 형제단은 뒤에 나올 극단주의 단체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 민주주의 메커니즘과 이슬람의 권위를 동시에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샤리아의 전면적인 시행을 목표로 하는 거죠. 이슬람의 원칙에 반하지 않은 형태로 삼권 분립, 의회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 등을 주장을 하는데, 이런 모습만 보면 굉장히 온건파 근본주의 단체 같잖아요. 하지만 집권 후에 했던 만행들, 그리고 테러와 소수자 박해를 보면 이들도 온건한 이슬람 정당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은 1952년 이집트의 왕정을 타도한 데 참가했지만, 새로 집권한 군부 출신의 나세르 대통령이 이슬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즉 반이슬람주의를 기조로 내걸면서 이들에게 반발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세르 정권은 무슬림 형제단을 해산시키고 단원들을 체포하고 투옥하고, 그리고 사이드 쿠툽 같은 지도부들을 처형합니다. 이때 처형당한 사이드 쿠툽은요, 20세기 이슬람 극단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영웅시가 됩니다. 쿠툽은 전 세계를 폭력으로 정복하고 모든 이슬람 지역에 샤리아를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죠. 1950년대 60년대 이집트 정부의 탄압과 국외 추방을 받은 무슬림 형제단은요, 주변 국가로 퍼져나가고, 이렇게 이슬람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간 이들이 알카에다 같은 2세대 극단주의 단체들의 씨앗이 되는 거죠. 무슬림 형제단에서 나온 단체 중에 대표적인 곳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입니다. 1987년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대대적인 봉기, 이걸 아랍어로 안티파다라고 하는데, 1차 안티파다가 일어났을 때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부가 떨어져 나오고, 팔레스타인의 지도자였던 아흐메드 야신이 이들을 따로 조직해서 하마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987년이면은 2세대 단체 아닌가? 하지만 1세대의 역사성과 관련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중동의 각 나라들은요,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팔레스타인도요, 1946년에 독립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뒤통수로 팔레스타인 국토 절반 이상이 갑툭튀한 이스라엘 영토가 되어버립니다. 이후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다양한 팔레스타인 단체들이 만들어지는데, 대표적인 곳이 1957년 결성된 파타입니다. 아랍어로 팔레스타인 국가해방운동의 약자고요. 파타라는 말 자체가 아랍어로 승리를 뜻한대요. 야세르 아라파트가 만든 민족주의와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좌파 저항단체입니다. 이 파타는 팔레스타인 저항단체들의 연합체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즉 PLO 창립을 주도합니다. 이 PLO는 이스라엘에 맞서서 게릴라전 같은 무장투쟁을 펼치지만 막상 시원치 않았고요. 1970년대 들어서 이스라엘과의 문제를 좀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협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합니다. 결국 1993년 맺어진 오슬로 협정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통치권을 받아내죠. 약간 여운형 선생의 어떤 그 건국준비위원회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피에로의 의장인 야세르 아라파트가 2004년 사망하면서요, 현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PLO의 행정 업무를 인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타와 피에로가 이스라엘과 협상하는 걸 마음에 안 들어한 이들이 생깁니다. 특히 이슬람 근본주의 계열이죠. 그들이 1980년대에 하마스를 만든 겁니다. 다시 1987년으로 갈까요? 1차 안티파다 이후에 무슬림 형제단의 영향을 받고 하마스가 만들어집니다. 하마스는 아랍어로 이슬람 저항운동을 뜻하고요. 아랍어로 하마스란 단어 자체는 알라를 따르는 헌신과 열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름은 참 잘 지어요. 하마스는 이슬람 근본주의를 이념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성전, 지하드를 강령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정치적인 타협을 거부하는데 1993년 파타
파타가 주도해서 체결한 오슬로 협정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2006년 총선에 참여해서 예상을 깨고 의회 과반을 차지하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정권 교체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자치지역 전체를 다스리진 못하고 이집트 옆에 있는 가자 지구만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팔레스타인을 정리하면 이집트 옆에 있는 가자 지구는 이슬람 근본주의를 지향하는 테러리즘 과격파 하마스가, 그리고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 지구는 온건파이자 민족주의, 사회주의 좌파 계열인 파타가 관리하고 있는 거죠. 하마스는 현재 극렬 테러리스트라는 평가부터 팔레스타인 독립의 희망이라는 평가까지 정말 다양한 평가를 받습니다. 현재 캐나다, 유럽연합, 미국 같은 친이스라엘 국가에서는 테러리즘 단체로 지정이 됐고요. 러시아, 중국, 그리고 주변의 아랍 국가에서는 하마스를 독립군으로 인식합니다.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는 나름 치안 유지라든지 인프라 구축도 열심히 했어서 팔레스타인 안에서는 지지세가 컸습니다. 하지만 민간인도 구별하지 않고 공격한다는 점, 이슬람 근본주의를 신봉해서 여성을 차별하고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한다는 점 때문에 안팎에서는 비판도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국제뉴스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라고 불리는 단체들에 대해서 아는 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테러단체는 헤즈볼라와 알카에다, 탈레반입니다. 대표적인 시아파와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들은 비교적 최근에, 그리고 국제사회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단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테일한 팩트라든지 해석 등이 조금씩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지적과 토론 환영합니다. 우선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대해서 아는 척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1979년 이란에서는 이슬람 혁명이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아파 혁명이겠죠. 혁명이 일어나고 이란에서는 팔레비 형제가 무너지고 이슬람 시아파 근본주의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란에선 혁명 수비대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군대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이란 정규군을 못 믿어온 혁명의 최고 지도자 라흐바르 호메이니가 혁명 수비대라는 친위 부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혁명 수비대 에이스들을 따로 불러서 특수부대인 알쿠드스 부대를 만듭니다. 이 특수부대인 알쿠드스 부대는요, 정보 수집과 암살, 폭발 등을 하는 종교적인 해병대 또는 종교적인 특수전 부대를 만들죠. 알쿠드스? 맞습니다. 예루살렘을 아랍어로 알쿠드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알쿠드스 부대는 예루살렘을 해방시키겠다라는 명분으로 만든 예루살렘 해방군이라는 뜻입니다. 21세기 들어서 알쿠드스는 미국과 서구권 국가의 테러 지원단체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때는요, 혁명 수비대도 외국 테러 조직 FTO로 지정이 됩니다. FTA가 아니라 FTO예요. 포레인 테러 오가니제이션. 그리고 2020년 1월 3일 바로 이 알쿠드스 부대의 총사령관인 카셈 솔레이마니 소장이 미군의 공습으로 이라크에 있는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사망을 하는 거예요. 헤즈볼라 얘기는 안 하고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란의 이슬람 혁명과 그리고 이 혁명 수비대 알쿠드스 등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바로 레바논의 헤즈볼라입니다. 물론 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때문에 생깁니다. 기억나시나요? 시레이오. 레반트 지역을 말할 때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부른다고 했잖아요. 레반트 지역에서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이스라엘 감정도 강하고요. 팔레스타인 난민도 레바논에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동안에는 항상 우회적으로 친이스라엘 조직을 지원하던 이스라엘이 1982년 레바논을 침공합니다. 이때 아바스 알 무사위라는 사람이 만든 시아파 무장 단체가 바로 헤즈볼라입니다. 사상적으로는 이란의 이 이슬람 혁명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념은 간단해요. 반서방, 반이스라엘. 이슬람 근본주의 색채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오히려 아랍 민족주의 색채가 조금 강한 편이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는
순위파 단체거든요. 그런데 이 헤즈볼라는 순위파인 하마스랑도 친합니다. 그러니까 중동이라고 무조건 이 종파가 지배하는 세계는 아닌 거죠. 이 단체가 왜 갑자기 유명해졌느냐? 1983년 4월 레바논에 있는 미국 대사관 건물에 폭탄을 가득 실은 차량을 돌진시켜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합니다. 그렇게 미국 대사관이 날아가요. 그리고 같은 해 10월 레바논에 있는 미군과 프랑스군 막사에 또 한 번 자살 폭탄 테러를 합니다. 이 테러로 미군 241명과 프랑스군 58명이 죽습니다. 사망자만 3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 정신나간 자살폭탄 테러의 원조가 어디? 헤즈볼라입니다. 이때 헤즈볼라가 중동의 전국구로 올라서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합니다. 어디까지 성장을 하느냐? 헤즈볼라는 지금 레바논의 집권 여당입니다. 테러 단체가 집권 여당이라고? 간단하게 레바논의 정치 대해서 한번 아는 척을 해볼게요. 레바논은 다른 중동 국가와 다르게 수니파와 시아파는 물론 이슬람교와 기독교도 인구가 굉장히 균형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국회 128석을 이슬람교 64석 그리고 기독교도 64석으로 나눠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종파별로 의석을 나눠 가져요. 64대 64. 이번 내각제인 레바논이 어떻게 정부를 수립할까? 그 기준은 바로 시리아입니다. 레반트의 강대국인 시리아를 기준으로 해서 친시리아계냐 반시리아계냐에 따라서 정당들이 연립 내각을 구성해요. 친시리아계는 3월 8일 동맹이라고 하고요. 반시리아계는 3월 14일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시리아에는 지금 시아파 정권이 부자 세습을 하면서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헤즈볼라는 당연히 친시리아계인 3월 8일 동맹 쪽이겠죠. 적극적인 대민 활동이나 마케팅 등을 통해서 테러 단체에서 사회 단체로 그리고 정당으로 차근차근 커오던 헤즈볼라는요, 현재 3월 8일 동맹의 유력한 정당으로 떠오릅니다. 결국 29개월 동안 대통령이 공석이었던 레바논에 2016년 10월 미셸 아운이 대통령 자리에 오릅니다. 누구의 지지를 받아서? 헤즈볼라의 지지를 받아서. 2018년 5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열리는데 이때 헤즈볼라와 3월 8일 동맹은 128석 국회 중에 67석인 과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시작된 새 내각에서 헤즈볼라는 보건장관 등을 포함해서 장관직 3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새 총리에는 친시리아계인 3월 8일 동맹의 지지를 받은 하산 디아브 전 교육부 장관이 총리에 오릅니다. 쩔죠? 지금부터는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IS가 이 중동 국제 뉴스를 점령하기 전까지는 가장 막장 테러 단체로 유명한 게 알카에다였습니다. 대표적인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 단체죠. 알카에다의 역사와 계보에 대해서 알려면 그 영화 신세계의 세계관처럼 이해하는 게 편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 경찰이 조폭들을 조지기로 해요. 그런데 무턱대고 이 조직폭력배들을 조지기만 하면 힘드니까 이 조폭의 라이벌인 사채업자들을 지원을 해서 정보도 캐내고 그리고 둘이 싸우게 하죠. 그게 바로 EEJ 전술이죠. 그렇게 조폭을 어느 정도 소탕해서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해요. 그런데 이 경찰 말을 잘 듣던 사채업자들이 갑자기 너무 커요. 그리고 정부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민간의 자본시장을 억압한다고 대들고 나중에는 경찰청까지 테러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1980년대부터 2001년까지의 미국과 알카에다의 관계입니다. 이간질을 하다가 뒤통수를 맞은 경찰은 세계 경찰을 자천 미국이 되겠고요. 경찰의 지원을 받다가 경찰청을 테러까지 하게 된 사채업자들을 우리는 알카에다라고 비유하면 편합니다. 그럼 조폭들은 당시 소련과 소련의 지원을 받은 아프가니스탄의 공산정권에 빗대시면 됩니다. 저는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야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당연히 수많은 테러를 일삼는 알카에다는 미친놈들이죠. 그렇다고 미국도 잘한 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든 겁니다. 인도양의 내륙국인 아프가니스탄 왕국은요, 서방식 근대화를 추진하면서도 당시 소비에트 연방과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무럭무럭 성장을 합니다. 그러던 1973년 왕의 사촌이었던 자이르 샤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정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독재를 합니다. 그리고
반공주의를 내걸어요. 결국 1978년 소련에서 교육을 받은 친소련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이르 샤를 살해합니다. 이때 지방의 부족들이 반대를 하고 무자헤딘이라는 이름의 반공 게릴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집권한 친소련 세력, 그리고 반공 게릴라들, 그리고 지방의 이슬람 세력으로 나눠져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친소련 집권 세력을 측면에서 지원하던 소련은 1979년 아프가니스탄에 참전을 합니다. 1979년부터 1989년까지 일어난 아프가니스탄판 베트남 전쟁, 바로 소련 아프간 전쟁입니다. 이게 알카에다랑 무슨 관련이 있냐? 반공 게릴라인 무자헤딘이요, 바로 알카에다로 성장을 합니다. 이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에 미국이 소련에 저항하는 이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호시탐탐 중동과 이슬람 세계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싶어 하던 사우디도 이 무자헤딘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무슬람 형제단의 단원이었던 팔레스타인 출신의 압둘라 아잠과 그의 제자였던 사우디 재벌가 출신의 오사마 빈 라덴이 1984년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 조직인 마크탑 알 키타만 MAK를 창설하고 무자헤딘을 육성 지원합니다. 소련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지속되면서 무자헤딘은 아프간 사람들만의 게릴라가 아니라 다국적 게릴라 용병으로 진화를 하죠. 그리고 압둘라 아잠과 생각이 달랐던 오사마 빈 라덴은 1988년 자기 세력을 이끌고 바로 이 알카에다를 창설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소련 아프간 전쟁은 1989년 소련군이 철수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소련이 나가기만 하고 전쟁이 끝나진 않아요. 결국에는 소련이 패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전쟁 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련군이 철수한 이후에도 친소련 정부군과 바로 반정부군인 무자헤딘이 내전을 계속을 합니다. 결국 1992년 1차 내전에서 무자헤딘 연합군이 승리를 하고 무자헤딘 정권이 세워지는 듯 하다가 이 무자헤딘끼리 또 통합이 되지 않고 2차 내전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일어난 1994년 이슬람 근본주의를 내건 탈레반이라는 단체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오사마 빈 라덴의 연관 검색어입니다. 이 단체가 아프가니스탄 영토의 80~90%를 장악하고 1996년에는 수도 카불에도 들어가서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이란 걸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집권하자마자 막장짓을 일삼아요. 서구식 학교, 극장, 박물관 등을 폐쇄하고 텔레비전이나 영화, 필름, 문화유산 등을 불태우거나 파괴합니다. 그리고 전통 음악가들이나 시인이나 예술가들도 탄압하고 처형합니다. 20세기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분석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절도범들은 전통적인 이슬람 형법에 따라서 손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재범일 경우에는 발목을 자릅니다. 부르카를 여성들에게 무조건 입히게 하고요, 안 입으면 사형시킵니다. 여기에 여성 혼자 밖에 나가는 것조차 금지시킵니다. 남성들은 일절 수염을 자르지 말아야 했고요, 면도를 하는 이들은 공개 처형을 시킵니다. 여기에 전 세계가 말렸지만 2001년 3월 9일 세계 문화유산인 바미안 석굴까지 파괴를 합니다. 아무리 근본주의고 극단주의라고 해도 이 이슬람 이전의 문화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게 이 이슬람의 관행이었거든요. 그러나 탈레반이 이 바미안 석불을 파괴하면서 다른 중동 이슬람 국가들에게도 막장과 공동의 적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지금도 탈레반은 이슬람 극단주의에서는 배척을 받고요,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등의 남부아시아에서만 활동하는 지역 깡패가 됩니다. 다시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지원을 받고 무럭무럭 자란 알카에다는 왜 갑자기 반미 단체가 되어서 9.11 테러까지 일으켰을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체로 1990년 걸프전 전후라고 분석이 돼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후에 이 방위에 불안감을 느낀 사우디가 이 나라 안에 미군 주둔을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라크가 항복을 하고 걸프전이 끝나고 나서도 미국은 계속 사우디에 주군을 해요. 이때 오사마 빈 라덴이 분노를 하고 반미 노선을 타요. 그리고 알카에다도 반미 테러 단체로 범모하죠. 그리고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나고 오갈 데가 없던 다국
적극적 어떤 게릴라 용병이었던 무자헤딘들이 이 반미 지하드, 반미 성전이라는 기치하에 이 알카에다로 결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1990년 중후반 이후로 바로 미국을 겨냥한 테러 사건 등이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알카에다는 1997년 케냐와 탄자니아의 미국 대사관에 폭탄 테러를 하죠. 그리고 2000년에는요 자폭보트를 이용해서 예멘에 있는 미 군함을 테러해서 미 해군 17명을 죽입니다. 그러던 2001년 9월 11일 4개의 여객기를 납치해서 미국의 뇌와 심장이라고 불리는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의 펜타곤의 비행기를 박아버리는 9.11 테러를 저지릅니다. 이때 알카에다의 이름이 전 세계인들에게까지 알려집니다. 9.11 테러 이후에 알카에다, 그리고 알카에다로부터 뻗어나간 다양한 테러 단체들, 그 중에서도 막장 오브 막장이라고 불리는 IS, 다이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의 경우에는 어떤 특수한 지역에서 특수한 조건, 그리고 특수한 상황이 맞을 때 변종 바이러스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전파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전파가 돼요. 지역적으로 전파가 된 질병 중에 또 다른 변종이 생겼는데 그 변종이 굉장히 더 강력해? 그럼 걔가 또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면서 또 다른 변종 전염병으로 명명이 되곤 하잖아요. 그걸 바로 이 알카에다와 IS,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21세기 테러 단체에 대해서 빠르게 아는 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이슬람의 테러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알카에다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알카에다는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해요. 그러면은 알카에다가 정말로 전 세계로 뻗어나간 거냐? 그렇진 않대요. 원래 각 지역의 테러 단체나 반군 단체들은 알카에다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자금력과 리더십을 갖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들 조직을 하나로 묶으면서 알카에다라는 빅텐트에 한꺼번에 모이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방향성은 2편에서도 말한 것처럼 반미와 테러리즘인 거죠. 그렇게 알카에다라는 이름으로 성장하던 이슬람 테러리즘은 21세기 새로운 전기를 맞습니다. 9.11 테러와 그로 인한 미국의 대중동 전쟁 때문입니다.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고 알카에다의 수장인 오사마 빈 라덴을 숨겨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을 치러 미국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2003년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도 테러리즘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잔뜩 있다라는 핑계를 대고 미국은 이라크 전쟁도 일으키죠. 이때부터 중동의 극단주의 단체들은 반미와 테러리즘, 이 알카에다를 외치면 그 지역 중동의 스타가 됩니다. 왜냐? 알카에다를 전 세계가 이제 주목하게 됐으니까요. 일반인들의 세계관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 입장에서는 알카에다를 표방하기 시작하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미친 짓이 21세기판 십자군 전쟁, 21세기 지하드로 격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각 지역의 극단주의 단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알카에다 연계 조직이라는 말을 외치고 반미 테러, 그리고 이슬람 근본주의를 외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서아프리카의 보코하람과 그리고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지역의 알샤바브입니다. 두 곳은 지금도 아프리카의 탈레반이라고 불립니다. 이 보코하람이라는 뜻은요, 약간 아프리카어랑 아랍어가 섞인 말인데 굳이 말을 하면은 서양식 교육은 죄악이다 라는 뜻이래요. 반미, 반서구를 내걸고 반정부 테러를 합니다. 임산부를 죽이고 10살짜리 여자아이를 자살폭탄 테러에 투입하는 미친 짓을 일삼죠. 최근에는 특정 지역을 군사력으로 점령하는 어떤 반군 행위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지리아에서는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알샤바브는요, 아랍어로 젊음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알샤바브라는 이름은 여러 이슬람권 운동팀, 축구팀
축구팀 같은 곳에서 자주 쓰이는데 뜻이 워낙 좋아서 그렇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만들어져서 소말리아 남부를 점령하기 시작했고요. 점령지에서는 이슬람 성법인 샤리아를 어긴 사람들이나 비무슬림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처형을 하고요. 간통자들에 대해서는 투석형이죠. 이 돌로 때려 죽이는 끔찍한 짓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리아 내전에서 반정부군을 주도하고 있는 이 알-누스라 전선, 이 사람들도 한때는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를 표방하기도 했습니다. 이 누스라라는 말은요, 아랍어로 승리라는 말을 뜻합니다. 1940년대 중동에서 일어난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인 알-누스라 운동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시리아의 세속주의 그리고 시아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수니파 근본주의 정권을 세우고자 시리아 내전에서 반정부군으로 활동을 합니다. 시리아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긴 한데요, 초기부터 알카에다의 충성을 맹세하고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만들어진 요르단과 이라크의 유일신과 성전 이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무자헤딘 출신의 요르단 사람인 아부 무사브 알 자르카이가 만든 테러 단체인데요, 이놈들이 유명해진 거는요, 미디어 테러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인을 납치하고 살해를 하는데 그 영상을 외부에 공개한 건 이 인간들이 처음입니다. 이때 살해당한 민간인 중에는 한국인 선교사인 김선일 씨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특히나 무편집본을 내보내면서 잔인함이 더 극대화됐죠. 이라크 전쟁이 끝나갈 무렵 이라크에서 조직을 키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2004년에 알카에다에 또 충성을 맹세하면서 알카에드 이라크 지부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2006년 지도자인 알 자르카이가 미군에게 죽으면서 조직이 와해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해 2006년 알 자르카이의 부하였던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 바그다디에서 온 아부바크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조직을 개편해서 이라크 이슬람 국가라는 ISI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다시 태어납니다. 바로 이게 얼마 전까지 중동에서 맹위를 떠쳤던 IS, 다에쉬의 시작입니다. 전염병의 비유를 들을까 해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의 경우에는 어떤 특수한 지역에서 특수한 조건 그리고 특수한 상황이 맞을 때 변종 바이러스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전파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전파가 돼요. 하지만 백신이 개발되고 그 전염병은 조금씩 사그라들죠. 하지만 지역적으로 전파가 된 질병 중에 또 다른 변종이 생겼는데 그 변종이 굉장히 더 강력해? 그럼 걔가 또 세계적으로 전파가 되면서 또 다른 변종 전염병으로 명명이 되곤 하잖아요. 그걸 바로 이 알카에다와 IS, 이 이슬람 테러 단체로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중동에서는 알카에다가 만들어지고요. 2000년대부터는 이 알카에다라는 전염병 같은 것이 중동 각지로 확산이 돼요. 그런데 오사마 빈라덴은 2011년 미군에게 사살되면서 알카에다 자체는 시들해집니다. 그런데 이때 IS가 2010년대부터 또 다른 브랜드의 전염병으로 세계를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의 이라크 시리아 지역은요,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처럼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성장하기 좋은 토양을 가졌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일어난 2003년 사담 후세인은 붙잡히지만 이라크 내에서는 종파 간 내전이 벌어져요. 그리고 시리아에서도 수십 년간 쌓인 정치, 경제, 종교적인 문제가 폭발하면서 2012년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 혼란기를 틈타서 이라크와 레반트 지역에 이슬람 제국을 만들겠다고 나선 게 바로 이 IS인 겁니다. IS, 이슬라믹 스테이트를 말합니다. 뒤에 붙는 IS나 IL은 지역 이름입니다. IS,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 시리아.
ISIL,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 레반트. 서구권에서는 ISIS 또는 ISIL이라고 부르고요. 아랍권에서는 다에쉬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 ISIL을 아랍어로 표현한 단어의 그 약자인데 약간 멸칭으로도 불립니다. 아이시라는 말은 아랍어로 짓밟는 자 또는 신앙의 범죄자라는 뜻을 지닌 단어와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다에쉬라고 부르면 조금 더 아는 척하기 좋습니다. 뭐랄까, 이 집대성이라는 말은 보통 긍정적으로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한번 부정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수십 년간 쌓인 이슬람 극단주의의 정말 부정적인 면을 집대성한 게 바로 이 다에쉬입니다. 사우디를 기반으로 성장한 수니파의 종교적인 극단주의인 와하비즘, 그리고 무슬림 형제단의 과격파를 중심으로 성장한 수니파의 정치적인 극단주의인 살라피즘의 영향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리고 알카에다와 탈레반, 보코하람, 율신과 성전 등이 하는 막장짓을 다 하면서 마케팅이나 인력 충원 같은 것들은 21세기에 맞게 세련되게 해요. 그리고 테러와 반군 형태에서 벗어나서 2014년에는 직접 칼리프국을 선포하는 자칭 국가로 발전한 게 다에쉬입니다.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를 지향하는 건 그 이전의 단체들이랑 비슷한데 아예 전 세계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제국,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IS만의 특징이죠. IS는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동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주도권을 알카에다에서 가져옵니다. 실제로 이 서아프리카의 보코하람은요, 2015년 다에쉬의 충성을 맹세하고 이름도 IS의 서아프리카 주로 바꿉니다. 다에쉬도 2014년 이후로 알카에다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2015년경에는 시리아라든지 이라크 영토의 절반 이상을 점령하고 이슬람권의 극단주의를 주도합니다. 2011년 북아프리카에서 벌어진 민주화 혁명인 아랍의 봄이 일어났을 때 리비아 내전에 참여하기도 하죠. 그러나 2016년부터 반극단주의 공조가 일어나고 미국과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2019년 국가로서의 다에쉬는 어느 정도 괴멸당한 상태고요. 그 지도자인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도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 이 알카에다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다 사라졌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하네요. 예전부터 이 알카에다와 친했던 탈레반과 협력을 해서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파키스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다에쉬가 몰락하는 동안 이라크나 시리아 지역의 잔존 세력 또는 다른 지역의 반군들을 끌어들여서 조직을 재건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탈레반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실질적인 어떤 정부군처럼 활동을 했지만 미국이 본격적으로 침공을 하면서 지금은 아프가니스탄의 동남부와 파키스탄의 서북부를 지배하고 있는 군벌 연합체로 여전히 막장짓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현대 이슬람 극단주의 할아버지격이라고 볼 수 있는 무슬림 형제단은요, 이집트에서 봄날을 겪기도 했다고 해요.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이집트의 무바라크 군부 정권이 무너지자 이집트에서 무함마드 무르시를 당수로 하는 자유공정당, 자유정의당을 창당하고요. 2012년 대선에서 승리를 합니다. 군부 독재 60년을 청산하고 이슬람 극단주의 정권이 들어선 거죠. 그런데 이 이슬람 근본주의 정권을 용납하지 않는 군부 정권이 2013년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무슬림 형제단 정부를 축출합니다. 그리고 그 쿠데타의 주역인 압델 파타 엘 시시가 지금 이집트의 대통령 자리에 오릅니다. 영국의 꼭두가 신호릇을 하던 이집트 왕국이 쿠데타에 의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회주의를 내건 군부 독재가 60년 동안 이어지죠. 그리고 민주화 운동으로 겨우 2012년 독재 정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 이슬람 근본주의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죠. 결국 민주화가 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아 또다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죠. 바로 이게 이집트 현대사 100년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얽혀있는 이 중동의 아픔을 정말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중동의 현대사와 이 테러리즘을 지켜보면서 미친놈들은 존재하지만 과연 이 절대선과 절대악이라는 게 존재하느냐에 대한 회의감이 들곤 하네요.